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중앙은행의 촉은 항상 물가지수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시켰던 이유도 바로 물가였던 거고, 한국 역시도 오늘 발표된 물가지수 아주 심상치가 않죠.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한은이 왜 기준금리를 빨리 내리지 않느냐라는 야우성에 가까운 얘기들이 쏙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건데, 이렇게 물가지수가 세게 나오는 판국에 기준금리를 더 올려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내리라고 하는 거는 아무런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말이 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한국은행의 생산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가 되죠. 미리 표 끊어서 고속철도로 내달리는 그냥 게이트문을 활짝 열어놓는 지표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올라가는 상행선이냐 아니면 내려가는 하행선이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건데, 한은의 생산자 물가지수 추이는 5월 기준으로 해서 전월 대비 0.1% 상승률을 보였고,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2.3% 상승 추이를 보였네요. 그래프만 봐도 확실히 꺾였던 궤적이 다시 오름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궤적으로 보면 전월 대비로는 6개월째 계속해서 오름세로 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전년 대비로는 10개월째 연속 상승세를 찍고 있는 건데, 약간은 상승폭이 소폭 줄어든 것은 유가 하락. 유가가 지난 5월에는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니 살짝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르는 폭이 줄어버린 건데, 그러나 전체적인 궤적으로 보자면 생산자 물가지수는 이후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를 자극하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그런 지표라 볼 수가 있겠죠. 작년 12월부터 계속해서 상승세로 전환된 뒤로는 마이너스로 돌아선 적이 거의 없는 궤적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농림수산품은 약간의 진정세를 보이는 듯 하지만 전력, 가스, 수도 등등의 폐기물 등은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서비스도 오르는 추세고요. 주로 생활면에서 가장 체감도가 높은 쪽들이 이렇게 오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물가가 자리를 잡지 못하는 이유의 기저에는 바로 기준금리가 3.5% 수준이라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우리는 다른 여러 나라의 긴축기조와는 확실히 다른 길을 걸어왔으니까. 최근에 유럽이 기준금리 인하를 했는데, 인하를 해도 5% 수준에 가까워요. 스위스도 기준금리 내려도 4% 수준입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려도 우리보다 1% 이상 금리가 높은데, 우리는 아예 초장부터 금리의 목을 꺾어서 잡고 갔기 때문에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집값이 자연스럽게 거품이 꺼지는 걸 놔두지 않고 다시 호흡기 달아서 살리려면 당연히 기준금리 올리면 안 되니까 지금까지 금리 눌러놓은 거고, 이런 분위기 10분 활용해서 시중은행은 저금리에 주담대 마구마구 찍어내면서 대출 창구에 불이 날 정도로 5월 한 달간 6조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일 정도로 부채가 주담대를 중심으로 늘어버린 건데, 이거 어찌 보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늘어나는 게 당연한 거죠. 아마 절대로 수그러들 김이 보이지 않을 듯 보입니다. 금리 인하에 가까웠던 금리 동결의 여파가 이렇게 서서히 마각을 드러내는 건데, 이런 식으로 물가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장기적으로 가게 돼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최근에 다주택자들을 위한 종부세 폐지, 양도세, 취득세 완화, 이것도 어찌 보면 결코 집값이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을 자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가뜩이나 신축 분양단지 분양가가 서울은 이미 비강남권인데도 마자힐, 마포자 힐스테이트 이번에 기록 깼지 않았습니까? 국평이 18억. 이건 이미 서울 소개 현상을 일으킬 것 같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가격 때문에 비워지는 거죠. 더 이상 진입할 수 있는 여유의 틈을 닫아버리고 있는 건데, 이런 고가의 분양가 대출 끼고 들어가니 갈수록 부채는 그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끊임없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는 와중에 가장 체감적으로 와닿는 부분 중에 하나인 물가 부분에서 선순환되는 가격
리세팅이 안 되는 계속해서 끌어넘치는 양상이 전개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물가가 안 잡히면서 환율도 제재를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물가와 함께 서로를 뭐 치고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생산자 물가 지수는 특히 환율이 어떤 분위기로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아주 촉이 제대로 서 있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 저격을 하게 될 거고 물가는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적인 확장 국면의 모습에서 떠나지 않을 듯 보입니다. 마치 끝나지 않을 악몽처럼 현실 물가 속에서 재현이 될 가능성 높은데 이러니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 달러 태워야 되잖아. 활활 태워서 얼어붙는 환율 전국을 지금 훈훈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죄다 불쏘시개가 달러니까 환장을 노르시죠. 그냥 그대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탄알처럼 낭비해야 하는 건데 거주자 외환예금 동향에 따르면 5월 말이 전달 4월 말보다 23억 9천만 달러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외환이 줄어드는 추세로 간다는 거죠.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 국내 기업 등등등 국내 외화예금을 뜻합니다.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 1997년 IMF가 터졌을 당시에 국고가 텅텅 빈 게 아니라 기업의 외환예금 동향이 거의 바닥 수준이었다는 거. 결국 기업이 부도가 난 건데 달러로 막아야 될 걸 제대로 막지 못하니까 당연히 뭐 국고가 빌 수밖에.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이 이렇게 현재 달러 입고와 출고의 수준이 어떤지를 그래도 간접적으로 스쳐가듯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당연히 한은이 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고 이후 환율 게이지가 거의 다음 달은 1,500원 정도까지 가게 될 걸. 달러 강세가 이제 뭐 대적할 자가 거의 없습니다. 대체 기축 통화라는 개념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나락가는 유로화, 위안화, 엔화 등등등 오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통화 가치의 대변화가 벌써 시작이 되고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원화는 계속해서 두드려 맞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국민연금하고 통화 스와프 체결을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한도 더 늘려서 한도 증액에 합의를 했어요. 기존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증액을 한 건데 이 부분도 심상치 않아 보이죠? 이렇게 지금 환율이 비상시국일 때는 국민연금의 현물한 매입 수요를 흡수해서 외환시장 내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건데 뭐 이건 그냥 단순하게 국민연금 자금 가져다 쓰겠다는 겁니다. 외환당국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원화 받고 달러를 주는 거래를 하겠다는 건데 스와프 거래가 계속적인 한도 증액을 시도하는 것도 지금 외환 수급 불균형 상태가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으로 한은도 내다보고 있다는 얘기. 결국 환율이 어디까지 오르게 될까? 1997년 외환위기 왔을 때 환율이 2,000원대로까지 폭등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1,400원대. 아마도 7월은 1,5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능성 높다고 보고요. 어떻게 해서든 달러의 강세가 누그러질 수 있는 호재 단 1도 없다는 점입니다. 자체적으로 뭐 키높이 구두를 갈아 신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굳이 뭐 달러가 키를 낮출 이유가 없죠. 미국 지금 재정 적자가 2,600조 원. 이거 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규모 아닙니까? 2,000조가 넘어가는데 4개월 전보다 27%가 늘어난 겁니다. 불과 4개월 만에 이 정도 사이즈라면 지금 미국의 만성 재정 적자 폭은 전체 규모로 보면 거의 4경이 넘어가고 있고요. 이 숫자 보면 4경을 헤맬 정도죠. 그러니 미국이 딱히 이런 재정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지금 강달러의 양상을 그대로 밀고 나가게 되면 손쉽게 뭐 환차액 벌어지는데 그렇게 후두둑 떨어진 자산 시장의 뭐 개이득을 통해서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 깔려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기준금리는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 뻔하고 당연히 한은은 이거 대비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모든 부분을 털어서라도 같은 배를 타고 가야 하는 현금을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 서로 간에 담아놓고 있는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시급함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전체적인 금융 상황이 이런 국면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율, 물가, 금리 이제 뭐 더 이상 나뉘어질 수 없는 완전체, 그러니까 한국 집값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큰 한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변수가 눈앞에 있는 거고, 또 이런 변동성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힘은 1도 없죠. 환율은 달러의 궤적대로 움직이는 거고, 연동해서 물가도 따라 동조가 되는 거고, 금리는 당연히 둘을 눌러놓기 위해서는 다시는 아래로 내려올 수 없는 하산을 거부한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전혀 제어할 수 있는 버튼이 사라진 그런 상황에 원격 조정이 되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진 건데, 아니 어떻게 서울 집값을 이렇게 밀어 올리려고 작정을 하는 건지. 지금 국토부에선 아이와 함께 집이 온다라는 캐치프레이즈 내걸었습니다. 결국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 줄여줘서, 그러니까 2억 5천 고소득자도 신생아 대출 받게 해준다는 건데, 아니 뭐 결국엔 이것도 그냥 하이패스 대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형평성 면에서도 고소득 신혼부부는 그래도 강남 쪽 아파트 분양받는 게 이분들 꿈인데 움직일 여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굳이 소득 기준을 대폭 늘려서 대출 파일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도 뭔가 뭐 자격 면에서 밸런스가 좀 안 맞는다는 느낌도 들고, 결국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위주로 다시 대출 창구 열어놓겠다는 건데, 집값을 다시 한번 자극할 수 있는 여지 충분히 있죠. 아마 2억 5천 연소득 되는 사람들은 거침없이 대출 땡길 겁니다.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확실히 낮으니까. 다시 자금에 대한 물고 터서 집값이 이 사람들 거래량으로 꿈틀거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뭐 아무리 9억 이하 아파트라 해도 갭 투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아주 높아지죠. 결국 이게 저출산 대안으로 나온 것이라 하지만 결국엔 집값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서 출산율 증가세에는 아주 미미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환율, 물가, 금리라는 완전체가 지금 집값을 삼키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이 넉넉한 입을 떡하니 벌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채 증가하면 몰두를 하는 건지, 이건 뭐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집값이 올라설 수 있는 궤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수순의 밑돌배기의 또 한 단면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 출산율은 한은이 발표한 2015년 집값 수준, 실질 주택 가격 지수가 이때까지 내려간다면 출산율도 높아질 수 있다는 해답 딱 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혀 뭐 이런 기색은 보이지 않고 대출 창구만 리오픈된다는 사실만 나오고 있는데 안타깝죠. 앞으로 집값은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대외 여건의 삼중고가 더욱 옥죄는 분위기에서 시장을 배신하는 행태의 집값 변곡점이 곧바로 시작이 될 가능성 아주 높아졌습니다. 잘 지켜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부동산 크래커처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표들이 상당 부분 지금 금융환경을 대변하는 그런 숫자들이 나열돼 있죠. 환율은 스와프로 가자. 결국 장기간 폭등세로 가는 거고, 생산자 물가지수 연속 오름세 발표. 또 환율 안 잡히니 나오는 거고, 금리는 뭐 여전히 궁여지책, 선택지가 많지 않다라는 거고, 결국 집값이 대출로 버틸 만한 여력은 거의 고갈이 되어가고 있어서 하반기에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신중하게 움직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